반갑습니다, 여러분. 양천 50플러스 센터. 이게 오늘이 첫 강의라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50플러스 센터가 사실 한국의 행정 영역에서 시행한 정책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따가 제가 강의 내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저는 이제 60 플러스고, 여러분들도 50 플러스, 뭐 60 플러스, 70 플러스 다 계실 텐데요. 우리 나이 또래가, 그러니까 제일 역동적일 때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제일 좋을 때요. 그런데 이게 50대부터 치면 한 85세 정도까지 우리가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어요. 이 엄청난 기간을 우리가 여생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이 여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50 플러스 센터야말로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노인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용어도 반대하고 오히려 50 플러스의 뭐랄까 하여튼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구수가 엄청 많아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행정 영역에서 50 플러스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우리를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저는 아주 멋진 기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50 플러스 재단 등과도 이제 제가 그동안 관계도 맺고, 또 제 전공이 이제 기록 영역이라서 아카이브 기록,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 지역을 기록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50 플러스 센터에서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저로서도 되게 뜻깊고,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순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더 아시고 싶으면 김 교수의 3가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꼭 방문하셔서 보시면 대체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이제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인생의 정의 얘기부터 좀 할게요. 그런데 이미 이 메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조금 많은 내용을 빠른 속도로 쭉쭉쭉쭉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메모, 키워드 메모 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키워드 메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정리를 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요, 30까지는 이 이제 성장기죠. 30까지 성장기야. 뭐 대학 가면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30 정도까지가 정말 가열차게 자기를 성장시켜야 될 시기예요. 다들 그렇게 살죠. 그리고 30대에서부터 한 40대 후반, 50대, 요건 이제 언제 퇴임하시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50을 전후한 요 시기, 여기가 청년기예요. 제가 지금 저를 기억해 보면 그 나이 또래 정말 청년처럼 살았어요. 30대까지는 청년처럼 산 게 아니라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50까지를 청년기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에서 85, 요거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분은 80대면은 좀 힘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제가 뵌 분들은요, 운동 열심히 하셔서 연세가 90인데도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근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시기를 완숙기, 저는 완숙기라고 부릅니다. 이 제가 만든 용어지만 제 스스로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완숙기라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하는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기는 완숙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85가 넘으면 그때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년기는 제가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짧게 언급을 하면 정말 멋진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청년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완숙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게 제 주장보다는 좀 더 세게 얘기할까요? 일종의 철학. 여러분들도 그런 철학을 저하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숙기의 특징이요. 첫 번째가 길다는 거예요. 제일 길어요. 35년. 퇴임하고요. 아, 나 정말 너무 애썼어. 제 주변의 친구들 제가 당연히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 대학이 정년이 65세라서 제 친구들 당연히 지금 다 퇴임했죠. 그런데 정말 놀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놀아라. 너무너무 좋다. 저도 박수 쳐주고 주말이면 제가 같이 놀고 합니다. 그런데 노는 거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얼마나 놀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까요? 5년? 3년? 제가 본 케이스는 2년 이상 완벽하게 노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대체로 1년이면 아주 더 이상 놀 수가 없어. 너무 지루해. 지루하다는 거는요, 노는 게 재미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고 쉬는 것으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1년 내내 엄청 즐겁게 놀면 지루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충만함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긴 35년간을 이제는 내가 청년기에 엄청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돼. 좀 놀아야 돼. 동의합니다. 반드시 쉬셔야 돼요. 그런데 1년, 2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완숙기를 맞이한 우리는 이 35년간의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완숙기의 특징과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참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렇다고 긍정을 하고 집에 가서는 다시 또 헷갈리시는데 여러분들 성장기, 청년기, 완숙기, 이 노년기까지 포함해서 언제가 가장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세요. 제가 저의 경험을 보면 50 이후, 특히 지금 60대 초반, 지금이 능력이 최고예요.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나한테 뭔가의 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풀어가는데 혼자 안 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풀어가기도 하고 자기의 내용적인 능력을 가지고 풀어가기도 하고. 제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40대에 내가 글을 쓸 때하고 지금 60대에 글을 쓸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최고의 능력.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꾸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여생이니 노년이니 퇴임 후에 삶이니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폄하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 우를 범하시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가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성격을 알고 나면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답이 나오는데, 아, 이게 남은 인생이다, 여생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이게 이제 완숙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새로운 거를 개척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통념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좀, 이 나이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 용어가 괜찮나 모르겠는데 너 미쳤니? 뭐 이런.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지금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 변해요. 그런데 근본에서 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특성을 잘 갖춰놓은 상태에서 부분 변하는 거예요. 이 부분 변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나이가 50, 60대에서 성장? 아유 어색해. 아닙니다. 5, 60대야말로 부분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숙기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 잠깐만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회사 같으면 일정한 직위를 갖고 움직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하죠. 좋은 의미의 대우 같은 걸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좀, 죄송해도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몸에 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위계의식이 우리 몸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식당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정말 좋은 의도예요. 오늘 음식 되게 맛있었어. 잘 먹었어. 다음에 또 올게.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근데 무슨 말? 반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50, 60, 70이 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좀 습성들이 좀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계의식이 우리를 좀 부자유롭게 한다. 뭐 그런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잠깐 언급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할 때 이렇게 저 이제 식사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 50 플러스 되면요 밥을 어떻게 천천히 드셔야 돼요. 우아하게 허리 세우고 이게요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목과 가슴을 펴고 이렇게 우아하게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에 맞게 좀 멋지게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생각 면에서도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경험을 많이 해요.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돈 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완숙기는 시간이 충분한 시기예요. 그런데 돈 버는 것도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답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나 낼 거야. 공부 안 하고 가게 내서 되겠습니까? 공부해야죠, 당연히. 목도 공부해야 되고 도대체 돈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공부해야 되고 은행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공부해야 되고 사실은 큰 거시경제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타이밍을 우리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그래 한번 시작해보지 하고 턱 퇴직금 투여해서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완숙기의 생각의 방식은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먹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책도 좀 읽읍시다 그러면 아유, 내가 책 안 읽은 지가 30년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은 주변에 꽤 많으세요. 물론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본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독서는 이 완숙기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생각 방식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 먼저 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위계의식이 아니라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아주 멋지게 나답게 먹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깊게 생각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완숙기를 지낸다면 결국은 우리가 나이 든 만큼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질 것이고 자기 자신도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완숙기에 가져야 될 세 가지 생각, 세 가지 지향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요, 이제 꽤 여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제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하는 거를 들어보기도 하고 저희 팀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자기가 제일 후회하는 것에 1번 내지 2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장기에도 성장하느라고 정신 없었고요. 청년기에도 뭐 하여튼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완숙기야말로 우리가 나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그 완숙기의 마음의 지향으로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나다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다움이 어떤 건지 아셔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이씨, 나다움이 뭐지? 나다움이 뭐지? 나다움이 뭐지? 며칠을 생각해도 나다움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짧게 제 친구 얘기를 하나 들면, 이 친구 퇴임하고 한 1년 반 지난 다음에 저랑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굉장히 풍요롭게 환경이 다 좋은 친구야.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가 꼬물짝꼬물짝 뭐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 회상을 한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연배니까 당연히 시골에서 큰 친구인데 나무 가지고 뭐 이렇게 꿍얼꿍얼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를 깨닫고 어느 날 그냥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새 많이 하죠, 목공.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공을 하다가 지금은 목공쟁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을 찾은 케이스에 해당해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가 나다움을 찾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 친구는 운 좋게 찾은 거고, 그 친구는 금융 쪽에서 나름대로 큰 돈도 만지고 그러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목공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버킷리스트를 짜봅니다. 제가 제 버킷리스트를 짜보니까, 이 버킷리스트 이게 젊은 친구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듣고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거 하루 해가지고 답 안 나와요. 제가 권하는 거는 오늘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좀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생각하고 한 달 이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얘를 한번 찾아보세요. 얘가 힌트가 됩니다. 저는 찾아보니까 제가 행글라이더 엄청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행글라이더 타기가 하나 있고요. 뭐 유럽 항구 도시에서 반년 이상 살기. 사실은 서빙도 좀 해보고 싶고, 뭐 하여튼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무소유 봉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이런 게 저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면 특성이 어떻겠어요? 자유. 행글라이더 자유. 그다음에 여행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주에서 책임을 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삶보다 좀 여행적인 삶. 집도 빌리고 차도 빌리고 일도 2, 3년 하고 또 옮겨 다니고 이런 거를 저는 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동체가 제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은 나눔의 삶에 대한 욕구가 제가 강하다는 걸 뜻하거든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 자기의 삶의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힌트를 출발로 해서 자기다운 삶을 좀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50플러스 센터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르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50플러스 센터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사이트만 들어가 보고 안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세 층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아서 정보도 구하고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참고 정도로 하시고요. 그런데 버킷리스트 통해서 자기의 지향을 알았어. 그럼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50플러스 센터 사이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우리가 좀 자료조사를 많이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할 만한 일들 또는 놀 만한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를 이제 서서히 알게 돼요. 이거 조사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출발은 나다움, 그 다음에 조사, 그래서 매칭시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 내려놓기인데요. 이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능력이 최고라 그랬죠. 우리가요, 30대 후반이나 40대에 무엇인가를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달성률을 100이라고 해요. 그 달성률 100으로 도달하는데 지금 50대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하고 30대 후반 40대 그 일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이 좋아요? 당연히 지금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을 하는데 젊을 때 뭐 8시간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4시간이나 5시간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스크를 수행하는 능력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앞을 향해서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으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려놓으라고 뭐 무소유 뭐 가지고 이렇게 항상 명상만 하고 다 이제 난 마음과 모든 게 다 비어 있어.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강도를 좀 낮추고 투여하는 시간을 좀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내려놓기고요. 또 뭐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체면 이런 거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 또래 되면 또 많이 사놨잖아요. 사놓은 거 가능하면 많이 버리시고 덜 바꾸시고, 미니멀 라이프도 그런 의미에서는 내려놓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의 강도도 낮추고 미니멀 라이프도 좀 추구하고 이런 내려놓기가 조금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작은 성취에도 또는 어떤 작은 물건을 하나 새롭게 갖게 된 그 순간의 기쁨의 사이즈가 이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기의 중요한 효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듣고 그래 맞는 얘기야 하고 공감은 하시지만 정말 공감했는지 걔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또 털컥 큰 거 사고 이런 공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려놓기의 실천이 쉽지가 않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몇십 년? 50년을 달려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한다고 막 달렸죠. 청년이 돼서 좋은 직업 간다고 달렸죠. 승진한다고 달렸죠. 돈 번다고 달렸죠. 아이들 키운다고 달렸죠. 안 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기, 좋은 얘기야. 공감. 근데 몸은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렇게 내려놓고 보면 요컨대 시간과 어떤 행위의 밀도랄까 강도죠. 얘를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공간이 생깁니다. 시간적 공간도 생기고 마음의 공간도 생겨요. 뭐 소위 말하는 여유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중년의 새로운,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완숙기의 새로운 삶을 기획해서 그거를 막 추구하고 살아. 엄청 바쁠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려놓고 해. 이 내려놓고 함에 의해서 공간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나눔입니다. 이건 뭐 심리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세요. 나의 지식을 나누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나누고 음식이 있으면 음식도 나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아픔도 나누고 이 나눔이 우리의 공간을 채우지 않습니까? 삶의 충만함이 아마 3배, 4배로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도 동의는 하시는데 실행이 안 돼요. 왜? 내려놓지 않으면 시간 등의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눔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나눔의 공간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들러라는, 저는 뭐 심리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아들러 철학의 타자공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자공헌입니다. 타자공헌이 우리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타자공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그런 어떤 마음의 선물을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이게요, 일이나 놀이나 쉼, 그러니까 일도 있고 놀이나 쉼도 있고 또 일상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숙계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쉼, 놀이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우리의 일상도 있고, 얘를 이제 세팅을 좀 잘 해갔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일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향으로 보면은 나다움을 찾고 그 다음에 내려놓아야 돼요. 뭐 내려놓는 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가 완숙해 할 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훌륭하네, 좋네. 이게 우리가 선택할 일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나다움의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금융계에서 꽤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던 친구가 목수를 하면서 사는 이 방식, 이게 이제 내려놓으면 하나인데, 그래서 일을 잘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쭉 생략하고, 우리 아까 센터장님도 엄청 훌륭하신 분이 양천에 마침 오셨네요. 50플러스 센터를 절대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특별히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사례들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50플러스 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거기에서 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일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직업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매거진 보셔요 혹시? 50플러스 재단의 매거진은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가면은 매거진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놀이도 있고 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찾아보기를 하시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지향을 전제로 해서 일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새로운 만남, 삶에서의 새로운 만남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제가 하는 잔소리, 공부하세요. 이게 나의 일이야. 이게 나다운 어떤 길일 것 같아. 한 방에 될까요? 보통 두세 번 옮겨갑니다. 한 번에 운명적인 만남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용기 있게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제는 대충 하셔서는 답 안 나와요. 더군다나 능력이 최고 수위에 와 있는데 왜 대충 합니까? 반드시 이 일이 내가 의미 있을 수 있어. 얼마 공부한다고요? 사흘은 해야지. 이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3개월. 지금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완숙기를 이제는 제대로 꾸려갈 시기니까 우리가 청년기처럼 막 급하게 취직해가지고 막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제가 내려놓기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어떤 일과 만나서 몇 개월 공부? 제가 권하는 건 최소 3개월. 사흘 아니에요. 자, 내가 어떤 경제 상황을 알고 싶어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부, 이거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료를 충분히 미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의미 있는 자료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 계획으로 쭉 잡아서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유튜브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그 부분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아까 제가 거시경제 동향 말씀드렸는데,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거시경제의 동향을 스스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얘기 자꾸 길어지네요.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하죠. 이 경제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제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는 크게 나누면은 경제 영역과 관련해서 한 5개의 큰 학파가 있어요. 이 학파들에 따라서 거시경제 동향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신고전주의 학파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나 이런 경제 체제와 연관이 되는 그런 경제학 학파를 신고전주의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신고전주의 학파의 이야기만 듣고 거시경제를 판단하시겠어요? 최소한 슌페터라든지 이런 전혀 다른 경향의 경제학을 보셔야 되죠.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만 넛지라는 책을 보시면 행동경제학 나오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나 뭐 이거는 거시경제하고도 저는 관련이 된다고 보고 특히 미시하고 관련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래 내가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았어. 3개월이면 여러분들 상당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 잔소리를 조금 제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공부 얘기 뒤에 조금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우리가 마치 청년기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자기 직업을 찾듯이 완숙기에 우리의 일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이것을 특히 50플러스 센터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듯이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놀이와 쉼인데요. 이것도 참 한국이 잘 놀죠? 봐봐요. 별로 동의 안 하잖아요. 잘 노는 거는 노래하는 거 하나 잘 놀아요. 정말 놀이의 종류가 한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의 종류가 일종의 경제적 계층 격차하고 너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연배에 이제 보드, 수상 보드 이런 거 타시는 분 계셔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물놀이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자꾸 예를 들게 되네. 그 다음에 해외 가서 이렇게 서핑, 파도 타는 거, 그런 거 우리 해요? 그거는 엄청난 거부들만 하는 건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해외 많이 나가셔서 알겠지만 해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용된 놀이의 종류가 한국은 사실 너무너무 적어요. 완숙기에는 우리가 그 놀이의 종류를 알게 되면 이제는 할 수 있으세요. 왜? 삶을 내려놨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과제는 놀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이제 시청해요. 이거 저도 굉장히 끈기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틀 가니까 그 다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허리가 아파. 그래서 더 이상 TV를 소파에 누워서 볼 수가 없어.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놀이가 뭐 있겠어요? 찾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 간지럽긴 한데 하여튼 저 안마의자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안마의자와 음악 듣기도 굉장히 좋은 취미고요. 이건 좀 간지럽긴 한데 부사이가 불필요하게 가까우신 분들 제가 부끄러워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요. 부부 사이가 되게 좋으신 분들 서로 발 마사지 해주기 뭐 등등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 50플러스 사이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거진 메뉴에 쭉 하단에 보면 여행, 뭐 문화생활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또 다양한 놀이들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저 골프 치는 거 찬성 좋아요. 골프 많이 치세요. 좋은데 그 이외에도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찾으셔가지고 다양하게 놀이와 쉼도 설계를 해서 가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인데요. 사실 우리 은퇴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 우리 40, 50대 갱년기가 이제 살짝 지나가는 요 시기가 되면 일상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일상을 잘 꾸려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루틴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일상이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 동의들 하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별로 좋은 예는 아니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말씀을 드리면 이 선생들은 6년 일하면 1년씩 쉬어요. 이 안식년이라 그래서
요새는 안식년이라고 그러면 공부 안 한다고 연구년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끝까지 안식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년 열심히 일하다가 1년을 완전히 쉬거든요. 그럼 대체로 이제 해외에 나가기도 하는데 지난번 안식년을 제가 그냥 한국에 있었어요. 그 안식년 동안은 말하자면 직업이 없는 거죠. 제가 공부를 안 하면. 근데 뭐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게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놀아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부정기적이 되죠. 식사 시간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일상이 이렇게 루틴이 어그러지는 거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어그러지는 루틴이 우리의 자존감을 얼마나 손상시키는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상의 루틴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결국은 우리 50플러스의 삶, 그러니까 완숙기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요리. 혼자 계시면 요리 안 해 드시죠? 악착같이 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물론 이거 남녀 불문이에요. 제가 어느 영상에서 남자들 요리 안 한다고 좀 볼멘 소리를 했더니 남성분들이 저를 엄청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가 무슨 벼슬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성들 당연히 요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리는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지만 제가 논문을 써도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3개월, 4개월 걸리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긴 기간 동안 해야 성과가 나오잖아요. 요리는 얼마? 익숙해지신 분은 40분이면 뚝딱 투여 대비 결과물,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행위예요.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요리는 해서 어떻게? 자기 입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요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요리야말로 나눔이기도 해요. 제가 요리 엄청 강조하고요. 뭐 되게 많죠. 우리 산책해야 되고 뭐 요가나 명상도 권합니다. 저도 최근에 책 제목이 정확치가 않네. 수도승처럼 생각하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보고 조금씩 쉬운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꼭 권하는 거는 이거는 물론 취향 차이입니다. 저는 부부 같이 가는 걸 별로 권하지 않아요. 혼자 여행을 1년에 한두 번 꼭 하시기를 권해요. 부부 사이가 되게 좋으셔도 혼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대면할 수 있어요. 자기와 만날 수 있어요. 아까 나다움, 자기와 대면한 경험이 별로 없고 자기하고 대면하면 좀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서 자꾸 회피하고 이런 상태면 나다움을 찾기가 어렵죠. 혼자 여행은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좀 이렇게 나열해 보시고 매일매일 하는 일상의 루틴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루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안정화되고 그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몸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괴감 이런 거 훨씬 덜 와요. 일상을 좀 그렇다고 막 기를 쓰고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루틴을 잡더라도 항상 그 버퍼라 그러는데 이렇게 빈 공간의 시간을 꼭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일상을 잘 꾸려가시는 것,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나다운 일을 잘 만들고 쉼과 놀이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일상을 좀 잘 정돈하시고 요것만 하면 완숙기 최고. 완숙기의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 인생. 청년기까지 정신없이 사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걸 이제부터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책이에요. 그래서 책 얘기를 제가 좀 길게 가져왔는데 이제 책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행동하는 나예요. 그런데 멍 때리고 있을 때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게 생각하는 나예요. 철학적으로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하나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한테 이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몸을 움직이는 나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돌보죠. 감기 걸리면 약 먹고요. 튼튼해지려고 이렇게 웨이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그런데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울감이 오면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어요? 우울감이 오고 하는 건 우리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너무 내버려 두고 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책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는 나와 좀 이렇게 더 대화하게 하고, 생각하는 나를 좀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이런 존재예요. 책과 함께 하면 생각하는 나를 조금 더 돌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피지컬한 나를 이렇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막 붙이듯이 독서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나에게 근육을 붙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는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책에는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런 케이스랄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읽다 보면 저자하고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생각하는 내가 저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심지어는 소설을 읽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쇼코의 미소야. 쭉 읽다가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쇼코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을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쇼코네 집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읽다가 나는 가면 쇼코를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쇼코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서로 마음의 대화를 할 것, 공감을 느낄 것 같아. 제가 이제 저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자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그 소설에 인입돼서 그 소설의 주인공 또는 저자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은 생각하는 나의 평생 친구가 돼요. 여러분들 독서 꼭 권합니다. 느닷없이 독서 권한다 그러니까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대부분 이제 책 읽는 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시고 이래도요, 책을 안 읽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책 읽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 기회 되시면 제 유튜브에 그 눈운동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언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매일 아침에 10분 동안 행에 좌에서 우까지 눈을 촥촥촥 움직이는 이 운동을 10분만 한 달. 이거 하시면 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달째는 눈 운동 하시면, 눈 운동만 하면 뜻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눈 운동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를 한 달. 그래서 2달만 하시잖아요. 책이 엄청 가까워져요. 너무너무 가까워져요. 일요일 아침에 앉잖아요. 300쪽짜리 책이면 저는 사실은 1시간에 한 80쪽 정도 읽거든요. 50쪽 읽는다고 해도 300쪽이면 몇 시간? 6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앉아서 쭉 보고 좀 나가서 실렁실렁 놀았다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들어오고 밤에까지 읽으면 300쪽짜리 책을 일요일 날 아침에 시작해서 밤이 되면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책이 완전히 친구가 돼요. 이 50+의 삶, 완숙기의 삶에 있어서 책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될 겁니다. 책을 읽으실 때요, 요거 생각하기가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면 대화 독서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읽으면서 저자와 대화하세요. 주인공과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낭독 독서법은 자기 귀에 들리는 거라서 정말 이거 위안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20분씩 낭독 독서, 그러니까 좀 상태가 되게 안 좋을 때, 막 고민이 많을 때, 이때 제가 정말 권하는 게, 요거는 매일 하시면 좋아요. 한 일주일 동안 20분씩 낭독 독서를 일주일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막 쌓였던 고통들, 얘도 훨씬 더 편안하게 풀리기도 합니다. 이 낭독 독서도 권하고요.
우리가 이제 완숙기의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향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어떻게 새롭게 잡아야 돼? 뭐 일상은 어떻게 해야 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완숙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말 강력한 친구로서 책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최고의 풍요의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역시 제가 전공하는 기록입니다. 자, 이제 기록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기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산책 끝나면 그거 기억납니까? 안 나요. 근데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이거 우리 습관처럼 얘기하죠.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과 동시에 기억력이 일씩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기억 잘 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무의식을 긍정적인 쪽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어쨌든 기억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기록을 안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도 심지어는 저자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책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기록을 안 하니까.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숨겨 있지 않습니까? 걔를 우리 왜 다 날리고 사냐고. 이거를 휘발한다고 하는데요. 기억에 남지 않고 휘발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치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왜? 바쁘니까. 완숙기야말로 저는 기록을 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4개의 보물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개의 보물상자라는 거는 책이나 오늘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일종의 이제 공부 비슷한 거죠. 이런 거는 그래도 대부분 그나마 익숙하세요. 이런 걸 들으면 이렇게 펜 가지고 자꾸 쓰세요. 여러분들처럼. 너무너무나 훌륭한 습관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책에 줄치고 메모하시고. 요게 기록의 첫 번째예요. 제 얘기를 지금 쭉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다 적지 않고 듣다가 그거 좋은 얘기네. 응, 적고. 좋은 얘기네. 적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라고? 요약.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들으시고 요 얘기는 요 키워드 하나로 내가 요약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메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요거를 자기화라 그래요. 저는 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중에 선생님들은 요게 내 얘기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얘기야 하고 자기화해서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한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거를 속기사가 쓰는 것처럼 막 다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화해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엄청 좋은 거죠. 이 자기화의 생각, 자기화의 기록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자기의 독창적인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책을 보시거나 강의를 듣거나 뭘 하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요. 그다음 당연히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여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수다 떨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수다는 또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때 있지 않습니까? 기자처럼 왜 메모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얘기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동네에서 무슨 마을 회의를 할 때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 지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한참 들었는데도 지혜가 하나도 없어서 그럼 안 쓰시면 되지. 근데 항상 말 속에, 대화 속에 지혜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록과 일상기록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제가 보물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 같은 기록,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말 기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 기록,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기록. 일상기록과 일기록은 원리상으로는 비슷해서 제가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뭘 했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반출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시간하고 내용 간단한 키워드, 시간하고 내용, 시간하고 내용, 시간하고 내용 요것만 적어 놓는 거예요. 점심 때 돼서 또 한 번 적어 놓습니다. 그죠? 오후에 한 번 적어 놓고 저녁 때 한 번 적어 놓고 뭐 밤에 자기 전에 적어 놓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아, 선생님 저는 싫어요. 밤에 잘 때 한꺼번에 할 거예요. 오케이, 뭐 나쁘진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중간중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상을 쭉 시간하고 내용으로 적어 놔보지 않습니까? 특히 밤에 그 자기 일상을 쭉 한번 보면요, 그 사이에서 어떤 영감 같은 게 떠오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랄까, 칭찬과 응원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기 하루를 쭉 보면, 그래, 이런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래, 너 오늘 되게 애썼어. 이렇게. 일도,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타임라인 기록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이나 일상은 이렇게 시간과 그것의 내용을 쭉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책 기록, 말 기록, 일 기록, 일상 기록, 얘가 이제 다 기록이라는 덩어리로 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양질 전화라는 거예요. 자, 기록을 하니까 휘발해 버리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몸에 많은 것들이 기억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으면 양질 전화예요. 양질 전화. 그러니까 많아지면 그 안에서 뭔가 대박이 터진다는 거지.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엄청 좋은 것은 이런 양질 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디슨 얘기죠? 90%의 노력보다 10%의 영감이 중요하다. 에디슨 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는 90%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90%의 노력을 통해서 쌓여진 어떤 양적인 것이 10%의 영감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지금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에디슨의 명언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록 행위는 앞서 우리가 50 플러스, 그러니까 완숙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정돈해서 삶을 잘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기록이 추가되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몇 배는 더 멋진, 정말 평상시에 상상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영감이나, 또는 글을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글감이나 이런 것들이 양질 전화를 통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양질 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걱정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심플하게 가르쳐드리면, 제가 쓰는 방법을 그냥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손으로 써요. 그래서 A5 사이즈를 저는 많이 씁니다. 작은 사이즈의 얇은 수첩을 하나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제가 국내 여행을 갈 때나 해외 여행을 갈 때, 요새는 못 가지만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문방구예요. 왜 들리냐면 그놈의 수첩 사느라고. 이렇게 한 100쪽이 안 되는 얇은 수첩을 쓰기 때문에 금방금방 써요. 그래서 수첩은 저는 마음에 드는 거 보일 때마다 계속 사놓거든요. 자, 오늘 강의를 하고 제가 짬이 났어. 그러면 제 타임라인 기록에다 쓸 거 아니에요. 그 수첩에다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뭔가를 요약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수첩에다 그냥 써요. 한 수첩에다가 쭉 다 씁니다. 그리고 가끔 시간 나면 그것을 저의 정리 노트에다가 옮겨요. 정리 노트는 그냥 노트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 같으면 내가 읽고 있는 책을 여기다 막 써놨을 거 아니에요. 찌긋찌긋찌긋. 그러면 얘를 보면서 아래 한글로 책 제목 쓰고 거기에다가 내가 메모한 걸 토대로 해서 정리한 기록을 다시 아래 한글로 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주일의 저의 삶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써 있고 여기 써 있고 여기 써 있고 여기 써 있고 할 텐데, 걔를 저는 토요일 오후 6시 전후 시기가 일주일의 저의 기록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보통 2시간 정도 시간을 쓰는데요. 이 수첩을 보면서 종류별로 정리하는 기록을 나누어 둡니다. 그래서 책 기록도 들어가 있고, 말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깨닫게 된 그런 것도 말 기록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생각 노트라고 저는 이름 붙여놓고, 생각 노트라는 게 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일주일 동안 메모한 것들을 쭉 들춰보면서 이거는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이네 하는 것들은 다시 아래 한글로 쳐서
고칠 때 좀 추가되는 생각도 같이 쳐놓고 이렇게 해서 쭉 계속 기록을 직접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여러 형태의 노트들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에디톨로지라고 하죠. 그야말로 그것이 에디톨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하는 삶을 살면 훨씬 더 우리의 완숙기를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부분 제가 너무 서둘러서 말씀을 드려서 잘 소화가 됐는지, 특히 이제 기록에 대한 얘기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손노트 꼭 이용하시고요. 이 필통, 메모지,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백에 필통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완숙이 아닙니다. 필통에는 저는 만년필하고 펜을 두 가지 다 쓰거든요. 만년필, 펜, 연필. 그다음에 반드시 색연필. 저는 세 가지 색연필을 쓰는데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넣고 다니면서 메모하시고, 시간 나면 메모한 데다가 왜 색연필 갖고 간다고요? 이거 되게 예쁘네. 예쁜 거는 노란 거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메모한 게 예뻐야 돼요. 예쁘게 꾸미면 그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기록이 여러분들의 완숙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도록 제 얘기를 듣고 바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록을 메모장에 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4개의 보물상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책 읽고 하는 기록, 우리가 대화 나누거나 회의하면서 하는 기록, 그 다음에 일하면서 하는 기록. 일 안에는 노하우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일상을 그냥 타임라인으로 쓰는 기록. 이게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4가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익숙하니까 뭐 가끔 안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표식을 답니다. 왜냐하면 메모노트 하나에다 한꺼번에 쓰니까. 여러분들 4가지 기록이 있다고 노트를 4가지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별표, 어떤 건 네모, 어떤 건 세모, 어떤 건 동그라미, 이렇게 앞에다가 표식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 것도 한 권의 메모장에다가 그 기록을 할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기록한 데이터 관리 방법과 활용법. 이거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거 사실 자기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 보시면 좀 갑갑할 때가 많으시죠? 노트북에 몇 개 폴더만 딱 있고 바탕화면 딱 있고 아무것도 없는 분,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들어가 보면 막 그냥 정신없죠. 특히 아래 한글 문서, 뭐 엑셀 문서 막 이런 게 막 노트북에 정신없이 있잖아요. 자, 얘를 막고 싶으신 건데 요거는 원리가 딱 2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류와 평가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를 나눠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하는 일의 종류, 자기가 취하는 정보의 종류별로 여러분들 이미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파일을 집어넣죠. 그런데 그 폴더 하나로는 안 되니까 그 폴더 하위에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0+ 센터 활동 이런 폴더가 하나 있어. 그러면 뭐 하나는 50+ 센터에서 얻은 정보, 또 뭐 하나는 50+ 센터 강의, 또 뭐 하나는 50+ 센터 프로젝트, 이렇게 하위에 또 폴더를 나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류하기가 한 가지예요. 그 분류를 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파일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파일을 넣을 때마다 이름을, 그 파일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네이밍 규칙이라는 거를 잘 잊어버려요. 안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글 문서건 PDF 문서건 무슨 엑셀 문서건 뭐건 간에 네이밍 규칙이 항상 일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하는 거는 제일 앞에 나중에 정렬하면 다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금방 식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일 앞에 저는 날짜를 써요. 그러니까 이 풀리 다 씁니다. 2021 지금이 08 어쩌고 이렇게. 그다음에 언더바 치시고 근데 주제명을 넣을 것을 저는 2개 정도를 남겨둬요. 그래서 언더바로 상위 주제명, 그다음에 주제명. 오늘 같으면 저 같으면 날짜를 쭉 쓰고 양천 50 플러스 그다음에 기록 강의 이렇게. 길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네이밍 규칙을 갖고 파일명을 항상 써요. 소프트웨어를 뭘 썼건 간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더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거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토요일은 뭐 옛날에는 가정의 달 그랬는데 저는 토요일은 기록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모한 것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도 하고 제 노트북에 들어가서 파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파일 정리는 폴더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것을 계속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제가 평가라고 칭한 거거든요. 우리 파일 관리하시는데 대부분 못 하시는 게 이 지우기 작업이에요. 지우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노트북 데이터가 정신없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 정도를 제가 답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의 정석 같이 기록의 정석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는데요. 수학의 정석은 문제 유형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수학 1 이렇게 해서 몇 건이 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없고요.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본 이론은 있는데 그 기본 이론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상에 적용할 딱 정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2가지만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록은 분류해서 관리한다. 제가 토요일 날 노트 하나에다가 메모한 것을 여러 노트에다가 나누어서 재정리하듯이 이게 이제 분류행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노트북에 폴더를 나누는 거 이거 다 분류행위거든요. 그래서 기록의 정석 중에 하나는 모든 기록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해서 관리한다. 이게 이제 정석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정석은 그러니까 기록은 여러분들 기록은 정부에서 기록은 왜 만들까요? 읽어보기 위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결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록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가 그걸 읽고 그것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록은 누구에게 읽히게 하려고 만드셨을까요? 우리 자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정부 기록은 만들면은 다 봐요, 사람들이. 상관도 보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국민도 보고. 근데 우리가 만든 기록은 누가 본다? 아무도 안 본다. 그러니까 기록의 정석의 2번째는 기록은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토요일 날 재정리하면서 보시기도 하고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속 떠들셔 보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양질 전화가 일어난다. 이 원리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의 매뉴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시간이 지금 10분 정도 초과를 해서 되게 초조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겸. 매뉴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김 교수의 3가지 유튜브 이런 데 들어오시면 매뉴얼적인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중적인 관심들이 좀 많아져서 저도 지금 일상 기록과 관련된 그런 책을 지금 막 집필을 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아마 다산기획이라는 데서 이제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윌라라고 이렇게 오디오북 있죠. 거기에도 기록이나 메모 요령과 관련된 이런
책들이 최근에서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공하는 아카이브 기록학이라는 건 주로 막 이렇게 조직이나 뭐 또는 좀 단위를 내려온다 그래도 마을 기록이나 주로 이제 정부 기록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 최근에 개인 기록들, 개인의 삶과 연관된 기록의 요령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최근에서야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윌라에 가시면 제 이름 치면 매뉴얼적인 그런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좀 정신없이 달려오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메모들 많이 하셨으니까 나중에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50+ 삶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